안녕하세요. 저는 정진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퀀트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뭐 HFT 그러니까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일 종목 시스테매틱 트레이딩도 있고요. CTA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전문가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사실 이 스태티스티컬 아비트라지를 줄여서 스테라브라고 하는데 그 스테라브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딱 구조대로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그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그널을 백테스트해서 이밸루에이션 한 다음에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제 강한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거래 가능한 전략으로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게 사실 되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겉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뭐 제 깃허브를 보셔도 되고 또 제가 관련된 책이나 논문 몇 개를 소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 지금은 프레스톨 랩스 CRO로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근무 중이고 그전에는 월드퀀트랑 이제 밀레니엄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헤지 펀드에 있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그전에는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전에는 영국에서도 있었고 이제 월드퀀트 밀레니엄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퀀트 원래 파생 퀀트로 시작했다가 이제 프랍 트레이더로 업을 바꿨고요. 그전에는 대신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총 근무 다 한 거 하면은 거의 13년, 14년 정도 업력이 있거든요. 나름 이 분야에서는 좀 고인물이에요. 어 그런 상황이고 그전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전산 박사를 했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학사를 땄고 그전에 이제 서울과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할 내용은 데이터 컬렉션인데요. 사실 퀀트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제 퀀트 트레이딩에서 제일 먼저 만들 게 시그널인데 시그널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일 먼저 돕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사실 이제 마켓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장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격하면은 시작가 뭐 오프닝 프라이스 그다음에 뭐 어 고가 저가 하이 로우 그다음에 클로즈 프라이스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켓 볼륨이라든가 뭐 오더북 같은 것도 있고요. 비드 에스크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차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런 데이터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마켓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룹 데이터가 있는데 그룹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한 주식을 예를 들면 비슷한 주식들끼리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룹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현대, 기아 그리고 뭐 모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같은 이게 그룹을 매겨서 이렇게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뭐 같이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도 시그널을 찾을 수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섹터, 인더스트리, 뭐 서브 인더스트리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되게 세세하게 나눈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뭐 이제 릴레이션 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서플라이 체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계를 맺어 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다음 고객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경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로는 리비어라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팩터 모델이 있는데 팩터 모델은 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아니면 사실 팩터 모델을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시그널을 만들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MSCI의 바라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펀더멘털 데이터셋도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팩트셋이라든가
컴퓨스탯, 그다음에 한국에는 FM 가이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 각 주식 그렇게 커버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다음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거를 어그리게이트해서 제공하는 벤더가 아이베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베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뉴스는 블룸버그, 로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트위터나 아니면 지금 X가 됐죠. 레딧도 있고, 뭐 예, 스탁 트윗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새틀라이트 이미지 같은 것도 그 CTA 스타일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뭐 작물 그 재배 현황이라든가 뭐 그런 걸 파악해서, 아니면 바닷가에 유조선이 많이 떠 있는 정도로 봐서 뭐 기름값이 예측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같은 것도 있어서요. 그런 걸로 이제 어느 회사가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그 펀더멘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트랜잭션 데이터는 매일매일 나오니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더 빨리 시그널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되게 막 많습니다. 사실 여기 나열된 거 외에도. 이제 데이터를 모았으면은 이게 사실 마켓 데이터만 해도, 이게 주식 데이터는 보통 괜찮은데 이제 크립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거래소 피드만 해도 되게 막 누락되거나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하는 클리닝 작업들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서드 파티에서 제공받는 뭐 아까 아이베스나 뭐 아니면 뭐 팩트셋 이런 것도 가끔 이상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튀는 정보들 들어오면 그런 거 발견해서 수정해 주는 그런 알러트를 주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주가 되는데, 하여튼 그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에 원래 그 타임 시리즈에 해당하는 타임 스탬프가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딱 받은 시점에 그 타임 스탬프도 필요해요. 이게 백테스트 할 때도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 이게 왜냐면 그 이제 서드 파티에서 받는 데이터들을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히스토리 데이터를 먼저 받거든요. 근데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는 이미 되게 깨끗해요. 그 깨끗하단 말이 뭐냐면 그냥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서 딜레이도 없고 뭐.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서브스크립션에 들어가서 이제 라이브로 데이터를 받으면 가끔 나중에 얘네들이 데이터를 고치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걸. 그래서 타임 스탬프를 항상 찍어놔요. 언제 받았는지. 그걸 찍어놔야 나중에 이게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인샘플, 데이터 아웃샘플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서브스크립션 들어간 시점부터 이제 쌓아놓는 걸 데이터 아웃샘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인샘플에서는 되게 시그널이 강하게 잘 나오다가 아웃샘플, 데이터 아웃샘플에서는 조금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타임스탬프 포인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거 매니지 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그 전반적인 아까 목자에서 쭉 훑었던 그거를 그냥 도식화 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여기 이 스크린이 2개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쪽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할게요. 이게 마켓 데이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고 이런 걸 모을 때 이제 스토리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스토리지는 뭐 흔한 뭐 마리아DB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일로 저장하겠다 그래, 캐시를 하겠다 그러면 HDF5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파켓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거는 적당한 걸 쓰면 되고요. 사실 전 회사에 있을 때, 월드컨트에 있을 때는 메모리 맵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일에다가 바이너리를 그대로 저장했었거든요. 압축 안 하고. 그렇게 했었고, 물론 이제 로우 데이터 있고, 제가 말한 그 메모리 맵은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캐시를 말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로우 데이터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다시 시뮬레이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캐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뭐 HDF5가 될 수도 있고 뭐 메모리 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이제 시그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 있겠죠. 그럴 때 뭐 사이클런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뭐 판다스 뭐 넘파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매트릭스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아셔야 돼요. 그렇고요. 뭐 사이파이도 필요하죠. 네. 뭐 파이토치, 기타 등등 써서 뭐 시그널을 생성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이 사실 뭐 10개 뭐 100개 뭐 한 1000개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단일 머신에서 돌려도 돼요. 단일 머신에서 충분히 다 이밸류에이션 할 수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10,000개, 100,000 개, 뭐 100만 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 단일 머신에서 처리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분산 처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당연히 뭐 저는 셀러리를 썼었고요. 옛날에 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레디스랑 셀러리를 썼었고 뭐 그 메시지 큐로 뭐 래빗 MQ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당연히 포크나 쉐어드 메모리 같은 걸 써서 분산 처리하면서 그 한 머신에서 또 다시 거기서 멀티 프로세싱을 해서 더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뭐 지금은 더 좋은 패키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들을 다 죄송합니다. 시그널들을 다 이뷸레이션을 해서 뭐 PNL 이런 걸 구할 수 있거든요. 벤치마크 그 백테스트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어떤 시그널을 더 쓰고 덜 쓸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패키지로 파이썬에서는 CVX파이가 제일 제가 알기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걸 되게 많이 썼고 이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그 되게 모델링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묶어서 스트롱 시그널로 만들고 스트롱 시그널을 다시 이제 뭐 팩터 모델이라든가 마켓 데이터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써서 다시 최적화를 한 번 더 해요. 이걸 왜 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거래 가능한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 레벨에서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헤지펀드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 매니지하는 돈이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인이 하는 레벨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개인적으로 해보겠다고 오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 과정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쪽 업계에서 스탯 하는 업계에서 어떻게 뭐 하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켓 데이터를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공짜로 가능한 게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가 있어요. 그 야후 파이낸스는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지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사용해서 임포트를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냥 애플의 뭐 5이어 스탁 프라이스 클로즈 그러니까 종가를 가져온 거 그런 예제고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로 실제 트레이딩 할 때는 당연히 뭐 개인은 쓸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이걸 쓰진 않고요. 보통 이제 로이터나 아니면 블룸버그 같은 데서 유료로 데이터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나 브로커한테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짜로 쓸 수 있는 다른 소스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픈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오픈 비비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데이터를 모았으면 이제 다음 절차는 시그널을 만드는 건데 시그널은 알파라고도 해요. 알파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베타 알파라고 해서 뭐 캐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시그널의 종류에는 뭐 되게 기본적인 시그널들 타입들을 제가 써놓은 건데 프라이스 리버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트레이 볼륨 알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마켓에서 얼마나 거래된지를 가지고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 모멘텀이라고 같은 그룹 안에서 주식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거다 해서 그룹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털 데이터셋을 쓴 펀더멘털 알파들이 시그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 아까 아이베스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써서 만든 알파들이 있고, 알파 제가 알파라고 하는 거랑 시그널을 제가 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을 섞어서 하는데, 그다음에 어닝스 서프라이즈는 펀더멘털이랑 애널리스트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숏 인터레스트는 그 대차 물량 쌓인 거 보고 그 알파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페어스 트레이딩은 되게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개별 주식들을 찾아내서 그것끼리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알파도 있고요. 이 알파를 만들 때는 그 대상 유니버스가 필요해요. 그 대상 유니버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트레이드 할 거냐 이걸 딱 정의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예로는, 사실 간단한 예지만 실제로 쓰는 유니버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탑 N, 그러니까 N개의 가장 리퀴드한 스탁, 여기 탑 N개의 가장 리퀴드한 스탁, 이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켓캡이 가장 큰 N개의 스탁, 이걸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약간 필터를 넣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잡주는 버려라,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의 주식은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 필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홍콩을 거래할 때는 사실 그 가격 가지고 잡주를 걸 수 없기 때문에 홍콩은 약간 다른데, 홍콩은 페니스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되게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니버스 구성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논문에 보면 요거를 제대로 처리 안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 뭐냐면 상장 폐지된 주식을 반드시 유니버스에 넣어야 되는데요. 이걸 안 넣으면 서바이버십 바이어스가 생겨서 인샘플 결과가 매우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게 바로 아웃샘플로 프로젝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사실 이런 탑 N이라는 걸 왜 쓰냐면, 기계가 사람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한꺼번에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기계보다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뭐 물론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투자할 때 되게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담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렇고, 근데 이제 기계는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할 때 미국에서는 한 주식 3,000개 정도 거래를 했고, 아시아에서 2,000개, 뭐 유럽에서 1,500개, 그래서 글로벌하게 거의 한 6,000에서 8,000개 정도 거래를 했거든요. 이게 기계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많이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사람보다. 물론 뭐 나중에 뭐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한 종목, 뭐 몇 개 종목에 대해서. 그때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제 시그널의 한 예인데, 모멘텀 시그널의 예예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5분봉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즈 프라이스를 일단 가져와서 이거 TS는 타임 시리즈예요. 타임 시리즈 G스코어를 2016개 봉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G스코어는 이제 평균 빼기 지금 현재 상태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인데 2016개면은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 모멘텀, 일주일 모멘텀이죠. 일주일 모멘텀을 여기 이거는 이제 스무딩 하는 거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그다음에 뉴트럴라이즈는 달러 뉴트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 하는 거랑 숏 하는 거랑 같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은 이제 북사이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사이즈에 맞춰서 키우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알파들의 예제가 요 논문에 되게 많이 101개가 있거든요. 아직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백 테스팅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제 유니버스가 스탁은 아니고요, 코인인데 바이넌스의 USDT 그 영구 선물 계약 퍼페추얼 컨트랙 50개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가장 이제 리퀴드한 50개를 한 거고, 5분봉 데이터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 테스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은 건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를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냥 대충 만든 걸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 이런 아까 같은 이제 모멘텀 시그널도 만들고 리버전 시그널도 만들고, 근데 리버전 시그널이라고 해서 리버전 시그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리버전도 막 몇십 개, 몇백 개 만들 수 있고, 뭐 몇천 개 만들 수 있고, 펀더멘털도 몇천 개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시그널에 더 그 웨이트를 줄까, 이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시그널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트레디셔널하게 하는 거는 에셋에다가 바로 하는데, 이제 이런 시그널 베이스드 트레이딩에서는 시그널에다가 웨이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각 시그널별로 백테스트를 해서 P&L이나 뭐 턴오버, 그다음에 뭐 슬리피지, 이런 데이터들을 딱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그래서 이 W는 이제 그 각 시그널에 갈 웨이트 벡터고요. 이제 요 뮤는 각 시그널별 그 평균 리턴, 에버리지 리턴 그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뮤 트랜스포즈 W 하면은 그 포트폴리오의 평균 리턴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에다 스퀘어 루트 한 거니까 표준 편차가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평균 그 리턴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면 그걸 샤프 레이쇼라고 하거든요. 샤프 레이쇼, 여기 샤프 레이쇼인데 샤프 레이쇼를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우리는 W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특징이 뭐냐면 W가 스케일이 돼도 W를 예를 들어 뭐 카파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도 카파베 되고 여기도 카파베 돼서 카파가 캔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해요. Y는 카파 W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제약 조건을 하나 두는 거죠. 왜냐하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우리는 Y가 어떤 스케일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W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을 하나 두고,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뀌어요. 카파는 캔슬되고, 그러면은 요 표준 편차를 분의 1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되는데, 이거 인버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결국 원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거 뭔가 인버스잖아요. 이거 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스퀘어 루트는 모노토닉 함수니까 빼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분산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제약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제약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사이즈가 막 무한히 커지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앱솔루트 썸이 1이 되게 해야 돼요. 요거는 원놈이라서 W의 그 각 엘리먼트 앱솔루트의 썸이 되고요. 그게 1이 되게 하는 건데, 이걸 다시 Y로 바꾸면은 Y 원놈이 카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컨벡스하지 않아서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뭐 CVX 파일을 임포트하고, 넘파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만드는데, 사실 여기서는 R만 쓰여요. 리턴, 이건 R은 리턴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R은 M by N인데, M by N 매트릭스인데, M은 그 타임 인터벌 개수고요. N은 시그널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np.min을 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엑시스 0으로 하고, 그러면 각 시그널별 평균이 뮤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뭐 컨스트레인트는 그냥 리스트로 나중에 던져줄 거기 때문에 리스트로 일단 만들어 놓고 빈 리스트를 만들고 오브젝티브는 0으로 그냥 이건 사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y 베리어블 만들고 카파도 베리어블 만들고 여기 n은 이제 n 차원 벡터 베리어블 y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cvex파이에서 1은 이제 스케일러 베리어블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전전 슬라이드에 있던 식을 다 이제 코드로 바꾼 건데,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시려면,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시려면 평균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을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게 평균을 빼주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알파, 그 평균을 뺀 게 알파인데, 알파랑 y랑 내적을 한 게 f인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요 식인데, 사실 알파 트랜스포즈 r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구하면은 좀 되게 속도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F로 뭐라고 해야지 할당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 컨스트레인트 요거 그 다음에 요 그 카파 Y로 치환하면서 생긴 컨스트레인트 이거 추가하고 그래서 리스트로 추가하시면 돼요. 이게 각각이 익스프레션인데 cvex파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티브는 이제 요 식이에요. f 트랜스포즈 f를 m 빼기 1분의 1로 나눠준 건데, 네, 왜냐하면 요 시그마가 이제 코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는 알파 트랜스포즈 r인데 알파인데 그걸 이렇게 잘 묶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도출할 수 있어서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 되고 0.5를 곱한 건 그냥 보통 2차 함수는 0.5를 곱하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그 스탠다드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관행이라 저도 모르게 붙인 건데 네, 이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CP의 프라블럼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프라블럼을 만들었으면 그걸 솔브 하는데 솔버는 에코스라고 그 cvex파이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그 SOCP 솔버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솔브하면 결과가 나고요. 물론 뭐 안 풀리면은 익셉션이 뜰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y.점 밸류 하면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고 다시 이제 뭐 W의 절대값의 합이 1이 되게 맞춰주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W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건 제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하고 더 많은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치면 이제 W를 얻게 되는데 그 W를 통해서 이제 스트롱 시그널을 얻게 되는데 스트롱 시그널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시그널이 있으면 사실 그 뭐 P&L 이런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다 이퀄 웨이트로 합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를 구현하면 그냥 numpy.mi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으면 그 W를 통해서 그러니까 웨이트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웨이트 가중평균을 구할 때는 numpy 아인썸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그걸 쓰면은 더 메모리 에피션트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뭐 넌 리니어한 모델을 써서 그 시그널들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방법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트롱 시그널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이걸 전략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전략이라 하면 이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수준을 얘기하는데 스트롱 시그널을 왜 바로 거래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 스트롱 시그널은 이제 그 시장 컨디션 같은 거 고려를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리퀴디티라든가 그러니까 유동성, 종목당 유동성 그리고 트랜잭션 코스트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실제 거래하면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드 옵티마이저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트레이드 옵티마이저는 간단하게 일단 요게 스트롱 시그널이에요. 알파 낫이. 그래서 이 알파 낫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알파 이거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가깝게 만드는 건 시밀러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거나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요거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제곱이잖아요. 이 예제는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알파에서 알파 낫을 빼고 내적하고 똑같은 걸 내적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이즈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데요. 요게 사이즈 컨스트레인트고요. 그래서 롱숏 그 전체 한 어마운트가 이 아이디어 시그널하고 같게. 근데 같게 하면 안 되고 같거나 작게 해야지 이 컨벡시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달러 뉴트럴리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냥 원은 전부 다 1인 벡터니까 이걸 내적하면 그냥 알파 썸이 되고 알파 제로부터 알파 n-1까지 더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뉴트럴리티가 되고요. 이거를 컨스트레인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그냥 요 매스매티컬리 그냥 똑같이 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트레이드 옵티마이저를 만들 때 아까 그 형태는 가장 기본이고 그 위에 이제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바라 USE 아니면 글로벌 팩터 모델을 써서 아니면 특정 리스크 팩터 예를 들면 모멘텀이나 밸류 아니면 뭐 그로스 등등등 디비던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팩터 익스포저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하로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턴오버를 얼마 이하로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홀딩 포지션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종목마다 전체 북에 전체 사이즈에 뭐 몇 프로 이내로 갖고 있어라 이런 제약 조건을 건다든가 그다음에 시장 유동성 대비 몇 프로 이내로 트레이드 해라 이런 제약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코스트 예를 들면 슬리피지 아니면 임팩트 이런 걸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더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시그널을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트레이드 옵티마이저까지 거쳐서 이제 전략을 만들었으면 이런 이제 최종 전략 거래할 만한 전략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실제로 저희 트레이더분이 거래를 하는 거라서 상당히 성과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전략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건 아니고 할 게 아직도 많은데요. 뭐냐면 이제 익스큐션 하는 엔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익스큐션 할 때 오더 나간 거 뭐 가격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취소시키거나 다시 되거나 뭐 이런 오더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이벤트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특히 주식은 코퍼레 액션 같은 거 처리하는 게 되게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전략이 잘 돌아가는지 전략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벤트 모니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P&L 모니터하는 것도 필요하고 리스크 모니터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타 등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까지 여기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GitHub 페이지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